1부는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이라는 주제 발표 하나와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투 지역이라는 주제 발표, 이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으로, 개별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주제 발표는 발표당 한 20분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 두 분의 어떤 그 발표 20분씩이 끝난 다음에 약 20분간 그 두 주제에 대해서 개별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제인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조사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해서 학술 발표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의뢰받은 주제는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인데,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민군의 활동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긴 있었지만 많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활동과 성격 그리고 과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상당수 있긴 있었는데, 되게 구체적인 어떤 농민군의 활동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어떤 현황 또는 농민군의 움직임 이런 정도여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게 자료가 발굴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보군정 실기인데요. 이 가보군정 실기는 일본에 반출된 문화재였다가 얼마 전에 이제 반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호 가보군정 실기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과정에서 농민군 진압 토벌의 정부 기관의 어떤 최종 책임자였고, 여기에 각종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894년 10월부터 1895년 1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동안의 경기도 지역에서의 농민군의 활동이 새롭게 많이 기록이 돼 있고 보고가 돼 있어서 여기에 많은 새롭게 경기도 지역에 대한 농민군의 활동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재단에서 그래서 이 가보군정 실기를 번역하고 또 책자로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한 이종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양력을 쓰셨습니다. 자기가 활동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새롭게 발굴이 돼서 역시 이러한 자료들을 좀 참조를 했고, 또 이 여주 출신인 임동호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동학농민혁명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역시 새롭게 발굴이 돼서 이러한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됨에 따라서 경기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농민군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학농민혁명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정구역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현재의 행정구역을 따라서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농민군들의 움직임들이 잘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4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3개 군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던 군현은 이제 평택현이 당시에는 충청도였는데, 평택현을 포함해서 15개 군 정도가
그 농민군의 활동이 있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은 지금 경기도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이 제시한 자료는 연천 현감인 조명호가 양호 순무영에 보고한 보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제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 연천 지역의 농민군의 활동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접주 조한봉이라는 사람이 연천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충청도와 연계해서 실제는 충청도 홍주에서 사망했다 하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북면 사동리에 동도를 배반한 자들이 원광이 등 69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농민군들이 참여했다가 이제 정부가 군이 오게 되면 이제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향한 숫자가 69명이라고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동학 농민군들이 활동했다 이런 추정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이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천과 철원 인근에서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경기도 그 동부이면서 북부 지역에 농민군의 활동이 있었다. 연천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북부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마 여기는 이제 철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동학교단과의 연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양주입니다. 양주의 경우에는 이제 그 어윤중의 장계 그러니까 취여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양주와 여주의 사람들이 270여 명이 1893년 보훈 집회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이때 이미 어떤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그 여주 지역에서 양주 지역에서 농민군의 움직임은 그렇게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서 그 말씀드린 연천 현감 조명시그 보고에 양주의 동도 남명원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는 것을 보면 남명원을 비롯해서 많은 농민군들이 양주에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근군인데 양근군은 나중에 이제 양근군과 지평군이 합쳐져 가지고 양평군이 되는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는 신재준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동학사나 천도교회사 초고에 또 나오고 있는데 그 갑오군정 실기에는 신재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 신재준과 신재규가 동일인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신재규와 정사원이 양근의 그 유학 민보군에게 체포돼 가지고 지평현감에게 인계되고 나중에 명영제에게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여삼, 민노보 이런 분들이 역시 양근 또는 양평 이 지역에 이른바 민보군에게 잡히고 처형당하고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윤창근이나 윤복성 이런 분들도 양근의 그 민보군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석병이나 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대체적으로 양근 지역에서 신재준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이 지역의 경우에는 당시의 지평 현감 맹영제 이 사람이 이제 농민군 토벌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는데 이 맹영제와 민보군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농민군들이 특히 많이 체포되고 처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평현인데요. 역시 지평현은 현재 이제 양평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농민군을 이끌었던 사람은 김태열과 이재현 이렇게 볼 수 있고 지평현 하설이 마천리에 사는 접사 이원구 그리고 그의 형 이풍구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 역시 그
맹행저의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지평 상동에 사는 이지선 역시 체포돼서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호 역시 맹형제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있고, 접사 신성일 이런 농민군들이 역시 체포돼서 처형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접사 이원구와 접사 신성일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이제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동학교단의 조직을 보면 동학교단이 최시영이 중심이 되는 동학교단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포 지역, 포에는 이제 대접주가 있었고, 그 아래 단계로 접이 있었는데, 접에는 접주와 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이미 가동되어 있었고, 이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1894년에 조직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조직화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1894년에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종훈 선생이 광주에서 활동을 했고, 이종훈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역의 농민군을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손병희 선생과 같이 쭉 이어져서 최시영을 같이 시종하는, 같이 따라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세환이나 그리고 광주 연곡, 노곡 이 지역에서 김감룡 이런 분들이 활동한 사실이 일본 신문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김계보의 경우에는 김계보와 김기현 등 이런 농민군들은 농민군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고 풀려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종철, 박주영 이런 농민군들도 활동한 사실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궁경 이런 분이 있는데, 이 광주 심곡리 출신인데, 이분은 1893년에 동학에 입도해가지고 광주에서 동학에 입도해서 아마 그 이종훈 또는 그 홍병기 이런 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처가가 있는 그 용인으로 피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남궁경의 그 손자가 전에 김대중 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했던 남궁석이 실제 손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동학을 천도교에서 연구를 하셨던 표영산 선생님께서 이 발굴을 하셔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주의 경우에는 이제 홍병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병기의 경우에는 임학선, 임순호, 신수집 등과 함께 포교 활동을 했고, 역시 그 여주 농민군을 이끌고 그 이종훈 또는 이용구와 함께 충청도로 진출해서 나중에는 손병희가 이끄는 농민군들의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여주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접주 임학선입니다. 임학선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평 현감 맹형제가 이제 임학선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가지고 임학선의 아버지 임황록을 죽게 하고, 그래서 이 임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상당한 세력을 형성해서 이분들이 임학선의 경우에는 이제 그 피신을 당시에는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친을 잡아서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동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경기도 여주 신지리 출신으로 임학선으로부터 정교를 받아서 동학에 입도했고, 이후에 아마 다른 홍병기나 이런 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임동호 양력 이 내용을 기술해서 이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이후에 다음 발표한
사실 신영훈 선생님께서 자세히 이 부분을 분석해 주셨는데 경기도 지역,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기도 지역의 농민군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 갑오군정 실기에 따르면 여주 상동의 안순옥, 뭐 지사준, 홍순용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지사준의 경우에는 철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홍순용의 경우에는 어머니를 잡아와서 사대부를 욕보했다고 해서 총살을 시키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천의 경우에는 이제 고재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접주 이정호 이런 분들이 동학에 참여했다가 맹영제에게 첩회되는 사실을 볼 수 있고 이천 지역에서 이제 천도교 교회 월보에 따르면 전규석, 전일진, 이근용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접주 김한옥과 아들 김기룡도 역시 주요한 동학농민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천 지역에서는 많은 농민군들이 있었고 이분들이 접주나 접사 이런 직을 가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어떤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죽의 경우에는 대접주 박용구와 그의 사이인 임성질이 아마 음죽현, 조목현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임성질은 형제뿐만 아니라 부친과 또 머슴까지 동학에 입도하게 했고 장인과 같이 장인의 경우에는 박용구 대접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친척인 접주 안재영 또 안경무 이런 사람들도 동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조금 더 특이한 경우는 곤제암에 사는 원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대부 집안 자제인데 울량 도집강 그러니까 곡식이나 식량을 모으는 직책을 맡았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에 사는 이의제나 이한갑 이런 분들은 피신을 한 경우에 우리가 세간을 집안의 재산을 몰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그런 사실을 요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죽의 경우 이기영이라고 하는 동학 농민군이 나오는데 수접주를 명색으로 이 자료에 보면 이미 1890년대 초에 어떤 동학도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5년 전에 동학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음죽현 상율면의 김태현은 이판서의 말음으로 동학에 활동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출시 성분을 알 수가 있고 또 박만억이라는 사람은 관포군으로 그러니까 관군으로서 무기를 가지고 농민군에 들어가서 농민군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음죽 지역의 농민군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사실을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에는 이제 김양 장터와 직곡 등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이제 여러 이 관업이라든지 이 용인이라든지 이런 농민군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농민군들이 그 염주나 충문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용인의 경우에 이제 조금 이 지금 말씀드린 동학교단과의 관련성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정용전은 서울에 옮겨왔는데 호남접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군 조직이 최시영의 동학교단과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호남접과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사실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용인 지역에서도 여러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수원의 경우에는 그 이제 안교선이라고 하는 분이 동학교도로서 활동을 시작해서 안승관, 김내현, 그러니까 안승관을 기호 대접주, 김내현을 기호 대접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료가 여러 사료가 있는데 김필현, 김승현, 김내현 여러 자료가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같은 사람 같습니다. 이게 수원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한 사람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승관, 김내현의 경우에는 나중에 체포되어 가지고 참수를 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죽산의 경우에도 여러 농민군들 안광리의 박성익 등 지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안성의 경우에는 이제 유구서와 김학여 이런 분들이 동학에 참여했고 신문을 받고 활동을 한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조만봉, 조사봉, 조오봉 형제들도 동학 농민군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성현의 경우에도 이제 그 이치호가 양성현의 접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 동학 조직으로서 세력을 형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유성옥의 경우에도 이제 양성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성옥은 바로 체포되지 않았는데 가산을 몰수를 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위현의 경우에는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농민군들이 당시에 이제 체포되거나 할 때 단순히 그 어떤 내용들을 설명할 때 관군이나 또는 토벌 주체들에게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또는 자기들을 숨기고 이런 활동을 해서 실제 요 사료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농민군이 진압군이나 토벌군을 약간 농락하는 그런 사료가 확인이 됩니다. 자기가 농민군이 아니다 또는 자기는 누구한테 그 이제 억지로 들어가게 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요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도 동학 참여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의 활동과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지역의 활동 군연은 전체 중에 한 15개 군연이 활동을 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이 있어서 충청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활동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주요 그 활동 지역의 경우를 지역별로 보자면 주로 충청도와 인접한 남부 지역과 또 강원도와 인접한 동부 지역 이런 지역에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활동 시기면에서 보자면 경기도 지역에서 1차 분기 때는 거의 활동이 나타나지 않고 2차 분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분기 직전에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기도 지역의 농민군들의 성격은 구성은 주로 이제 동학 교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학의 어떤 직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용 중에 출신 성분이 여러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대부 자제라든지 마름이라든지 관포군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출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맹영제와 민보군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해서 그런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실제 농민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또는 뭐 감옥에 대신 갇히거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과제로서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농민혁명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전체 농민군의 흐름, 주도적인 농민군의 흐름을 보는 것이 관점이었다면
앞으로는 각 지역의 농민군들의 관점에서, 지역의 관점에서 농민군들이 지역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상황과 배경에서 농민군에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요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농민군들, 각각의 농민군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또 어떤 출신 성분과 배경을 가지고 농민혁명에 참여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서의 농민군의 움직임 중에 조금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서 남겨져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1차 봉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2차 봉기에 참여했는데, 그 2차 봉기 직전에 상당히 활발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과제로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충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신 신영규 교수님의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투 지역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똑같이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25분까지, 지금 2시 25분까지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와 주시죠. 예. 신영우입니다. 제가 받은 제목은 여주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전투 지역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아서 기왕에 제가 썼던 여러 논문들을 집약을 하고 소개하는 식으로 발표문을 구성했습니다. 여주의 동학농민혁명, 이것은 참 경기도 지역 지금 여러 그 관련된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지역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충분치 않아 가지고 그 정리하는 것도 소략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 차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의 동학 세력이 1차 봉기 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하고, 또 2차 봉기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제일 큰 그런 내용은 여러 전투에 참여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머리말에는 개략적인 가보년의 얘기를 썼습니다. 음력으로 9월 18일 동학교단에서 기포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남접농민군과 합세를 해서 북접농민군, 저는 이렇게 북접농민군을 표현을 했는데,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그리고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다른 그 많은 지역이 동학교단이 직접 기포령을 내린 뒤에 봉기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9월 18일은 6월 21일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시점과 비교를 하면은 약 3개월 뒤 일입니다.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복궁이 일본군에 점령이 되고, 국왕이 인질이 되고, 조정이 일본 사람들 손아귀에 들어가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갑오개혁이라고 해서 여러 개혁 조치가 일본 공사관의 지침 아래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또 청일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토 전체가 전쟁판이 됐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바로 동학농민군이 봉기를 하게 됐다
하는 것이지요. 여주에서 당시의 그런 사정을 소개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전 발표에서 소개됐던 대로 규남장 임동호 씨 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 때문에 대체적인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나 충청도, 물론 그 전라도 지역은 자세하지만 이 지역 사례를 소개하는 상세한 자료에 비해 볼 때는 아주 소략하죠. 그런데 이 규남장 임동호 씨 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 30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주에서 가보년이 어땠는가 하는 것하고, 또 여주에서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이 여러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는 특히 여주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자료가 임동호 씨 규남장 임동호 씨 양력입니다. 임동호라고 하는 분은 23살 때 동학에 들어가서 활동하면서 24살 때 가보년을 맞이해서 동학농민군으로 활동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 글자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 이막선이라고 하는 분 손자분이 오셔서 얘기를 간략하게 전해 주셨는데, 어렸을 때 본 임동호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뛰어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아주 놀라웠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요. 이 기록도 임동호 씨 양력 이런 제목처럼 다른 사람이 구술한 것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 날 어디서 묵었다, 사흘 동안 어디에서 있었다, 전투를 어떻게 벌였다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더라도 기존의 동학사 관련된 기록을 다 묶어서 보면은 모자이크의 줄기가 됩니다. 큰 줄기가 돼서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첫 번째 것이 바로 여주 지역에 지평 민보군이 들어와서 기습을 할 때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곳이 충청도 황산이었다 하는 것하고, 그 황산에서 다시 보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고, 보은에서 공주 지역까지 가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전라도 지역으로 남아있다가 다시 충청도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장은 1차 봉기 시기에 경기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 이건 대체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군이 경복궁 기습 점령 이후에 다음 날 즉각 성환으로 내려가서 청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해전이 벌어졌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이런 자료가 그 일본 측 사료로서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즉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시기에 여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6월 27일입니다. 양력으로 7월 29일인데 제2전선 가설지대가 여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경복궁이 일본군에게 점령됐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놀라고 있던 시기에 일본군이 들어와서 전봇대를 세우고 전신줄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제목만 보면은 그건 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거기에 장교가 4명이 오고 하사관이 9명이 오고 병졸이 117명이 나오고 군의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자들이 오게 되고 공사하는 공부가 140명이나 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부가 100명까지 또 추가가 되지요. 합계 449명이 오게 됩니다. 전봇대용 많은 목재와 전선, 각종 공사 장비를 가지고 여주에 들어오게 되지요. 아마 여주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여주 지역에서 당시 이를 목격했던 유생들이 쓴 일기라든가 어떤 기록이 있을 터인데, 이건 아무데도 찾을 수가 없었고 일본 측 자료에 나오게 되죠. 이것이 그 구체적인 표입니다. 가설대의 대장은 누군가, 또 병사는 얼마나 왔는가, 말은 몇 마리가 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죠. 그리고 이 여주 일대는 병참부가 설치되지는 않는데 중로 병참부가 설치되는 그런 노선상에 있게 되고, 거기에 일본군 수비대가 일정하게 배치가 됩니다. 후비보병 제10년대 제1대대 병사가 오게 되는데, 부산서부터 쭉 오게 되면은 문경을 거쳐서 충주의 하담 장원, 이 장원도 충주에 있는 병참부에서 소속이 돼서 1개 분대 병력이 배치가 되지요. 그리고 곤지암으로 이 병참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송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병참부 또는 그 병참부와 연결돼서 설치된 군용 전신선, 이것만 봐도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일본군 연대병력이 수백 명, 몇천 명씩 계속해서 이 노선을 따라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갑자기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말을 수십 필 타고 끌고 또 대포 등등을 가지고 군수물자를 상당량 가지고 가는 일본군이 이 지역을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병참부 지역, 설치 지역의 관할 지방관 가운데서 여주가 들어 있습니다. 여주 그 일본군 기록에 보면 장호원이 여주 목사 관하이기 때문에 여주목의 협조를 받아서 병참부를 제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지침에 내려오게 되지요. 자, 이 지도가 당시 그 9년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 부산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도 지역에 오게 될 경우 여주, 이천, 그리고 광주 이렇게 해서 송파까지 가게 되지요. 자, 바로 경기도 지역에서 동학 조직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봉기를 준비한다. 이건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군 정예병이 일본군 기습에 의해서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제대로 저항도 못했지요. 청나라 군대, 대국이라고 했던 그 청나라 군대가 일본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이 일대까지 동학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결집을 하고 일본군을 축출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벌였다 하는 것이죠. 동학도들은 왜 어떤 식으로 이런 봉기 준비를 했느냐? 무기가 있어야 되지요. 그 무기는 화승총, 창칼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만 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군량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관아에 있는 무기를 탈취하는 과정에 관아와 충돌하게 되고 분홍지주에게 군량을 달라, 돈을 달라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충돌하게 되고, 그래서 관아는 이건 병난을 일으키는 것이다 해가지고 대응하게 되고, 지주 분홍도 이건 화적과 다름없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유생 양반들도 이것은 황건적 백령교도와 같은 사교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기도 지역에서 관아까지 들어가거나 읍내까지 점거해서 큰 일이 벌어졌던 데가 안성과 죽산입니다. 이 안성과 죽산에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안성 군수, 죽산 부사를 파견하면서 경군 영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력을 데리고 같이 가게 하지요. 자, 바로 그 여주 인근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역시 똑같이 무장봉기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주에서 여러 지역에서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결집하고 집결하고 또는 총을 모으고 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했겠지만은 구체적인 근거지는 신지리만 나옵니다. 신지리는 이막선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8월 달이 되면은 하룻밤에 700명까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다. 동학농민군이 조직되는 그런 형태는 동학이라고 하는 조직에 농민들이 가세하는, 입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경복궁 점령 2개월 후에 일어났던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주에는 어떤 일이 우려가 되는가? 바로 인근 안성 죽산에 있는 경군이 들이칠까 봐서 이게 또 두려움이 나오게 되고, 또 일본군이 또 내려올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병참부에 수비대가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 병참부 수비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맹영제라고 하는 지평민복원의 조직자, 지휘관이 여기를 들이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400명이 왔다, 600명이 왔다 하는데 이 지평민복원은 대단한 그런 세력입니다. 김백선이라고 하는 포수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잘 싸우는, 포를 잘 쏘는, 화승총을 잘 쏘는 이런 사람으로 결속이 돼서 이 주변에서 동학농민군이 그 위세에 벌벌 떨었던 것이지요. 이 세력이 9월 22일 날 내려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주에서 동학농민군들이 급하게 피하게 됩니다. 어디로 피했느냐? 충주 무국 일대로 가게 됩니다. 충주 무국 일대에는 이용구라고 하는 손병이 예하에 있던 접주가 황산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 강원도 일대의 동학농민군들을 집결을 시키는 그런 연락을 하고 있었지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까맣게 된 데가 여주 읍내고 그 중간 왼쪽에 있는 데가 수계면 신지리 중간 부분입니다. 불갈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은 여주의 특색이 읍내와 거의 떨어지지 않은 그런 평지의 산골 지역도 아니라 평지에 쉽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기에 동학 거점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포가 또 동학농민군이 활동하던 중요한 거점이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더 흥미있는 것은 상동은 현재 여주 시내의 한 중심가지요. 관아 시청이 있는 그 근처입니다. 여기에서 동학에 들어간 사람들이 활동한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관아에서 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지평의 민부군이 이런 소식을 듣고 바로 신지를 기습을 하고 상동에 있는 동학도들을 체포해서 처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황산 집결군은 여주, 안성, 양지, 이천 이런 여러 군데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여일간 있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기에 일본군 안보병참부, 수안보에 작은 산 넘어가면 있는 안보역이 있던 위치지요. 바로 그 제천 일대에 동학농민군이 기습을 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일본군 후방에서 일본군을 기습해서 타격을 입힌 유일한 사례가 안보병참부, 그리고 낙동 등지에서 있었던 군용 전신선 단선 그 이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황산 그리고 기포령 이후에 중요한 큰 사건이 벌어졌던 청주성 전투라든가 이런 곳으로 일본군이 직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지요. 그때 황산집결군이 괴산을 거쳐서 보온으로 내려가는데 괴산에는 가흥병참부에서 일본군이 수색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28명이 오게 됐는데 최소한 수천 명의 황산집결군이 내려가는데 괴산 입구 애제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수천 명하고 28명의 일본군하고 싸우면은 수천 명이 10,000명 이상의 그 얘기했던 병력이 압도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일본군은 근대 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동학농민군은 화성총 창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차이로 보면은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군 한 명을 전사를 시키고 몇 사람을 부상을 시킵니다. 가보년 전 기간 동안에 일본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 데는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승리곡 전투하고 여기뿐입니다. 또 일본군이 죽은 데는 유의한 데가 연산 전투입니다. 그 연산 전투도 뒤에 보면은 이 여주 농민군이 참여해서 그 싸운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런 뒤에 이 그 1, 2, 3, 4 쭉 해서 전투를 벌인 그런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보원에 내려간 다음에 공주에 가서 대교 전투에 참여합니다. 2인 전투를 벌입니다. 효포 우음치 전투를 벌입니다. 동학사 관련 기록에 여기에 북점농민군이 참여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다는 것이 나오지 않는데 바로 규남장 임동호씨 양력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뒤에 연산 전투를 벌이게 되고 논산 전투를 벌이게 되고 금구 원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태인에 가서 전투를 벌이고 여기서 남점농민군과 분리가 돼서 북상하면서 무주 설천 월전 전투를 벌이게 되고 영동 용산 전투 보은 북실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제일 마지막 전투가 되자니 전투, 음성에 있는 도장리 전투라고 하는 곳인데 이거는 기록에 보면 오른쪽에 그 되자니 전투의 사료인데 여기는 불과 몇백 명이 여기저기 피신하다가 벌인 전투라서 전투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북실 전투 직전에 이 북점농민군 파수꾼을 체포해서 신문해 본 결과 그동안에 17번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즉 여주농민군이 참여해서 경기도의 여러 일대에서 모인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벌인 전투가 당시까지만 해도 17번, 최소한 18번 전투를 참여했다는 것이지요. 경기도 지역 사람들은
여주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금치 전투를 벌였다 하는 것을 모르고 계실 겁니다. 또 이 여러 전투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벌였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겠지요. 여주에서 동학농민군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후손을 만나서 증언을 들어보고 여러 기록들을 종합을 해서 당시의 사정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그 전에 기본 사료 증언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 그런 사료가 수집되는 그런 작업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금치에 있는 기념탑이지요. 바로 여주 사람, 경기도 사람들이 동학농민군에 참여해서 벌인 전투가 이 우금치 전투입니다. 자, 이 아래에서부터 저 골짜기로 난 것이 우금치로 들어가는 그런 그 고개고, 제일 높은 데가 견준봉입니다. 여주에서 간 북전농민군은 왼쪽 방향으로 공격해서 봉황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곡에까지 가서 송장배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 송장배미에 있는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여주의 동학농민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두 분 선생님의 발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두 발표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원에 계신 조재건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병규 선생님과 신영호 선생님의 논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지역과 여주 지역의 그 동학농민 연구는 아직까지는 그 초보적 상태에 있다고 보인다. 오늘 이 두 발표문은 그간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이 지역 동학농민 활동의 구체상과 지향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문인데요.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입니다. 이 발표문은 제목 그대로 경기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으로 나누어서 자료가 확인되는 15개 군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연구는 단편적 자료만을 가지고 이제 정리되었던 것이 이제 그간의 연구 사항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최근 발굴된 가보군정 실기를 비롯한 새로운 자료들을 전폭 활용하여 이해 폭을 크게 넓혔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활동과 성격으로 구분하여 이제 분석하지만, 제 생각이 이제 형태론적인 이제 접근 이상보다 이제 심도 있는 내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성격에서는 경기도 동학농민군 활동이 강원도나 충청도에 비해 규모나 활동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이제 필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뭐 연구가 좀 부족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통념적으로 알려지기는 이제 개별 분산적이고 이 지역은 그 리더도 부족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적어도 충청도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는가, 좀 설득력이 좀 아직까지는 좀 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농민군 이 지역 농민군 활동이 충청도 인접 지역인 경기도 동부 지역이 이제 이 충청도와 긴밀한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제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연천 등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도 농민군 활동이 굉장히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정황상으로는 자료상으로는 제가 이제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지만은 인접한 황해도 지역은 이제 후기 말기 농민군 활동이 이제 매우 강해지는 지역인데 이 지역과 혹시 연결 볼 수 있는 개연성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궁금한 내용이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발표자께서는 이 경기 지역 농민군 활동의 이제 대부분을 최시영의 동학교단의 영향력 하에서 직광소와 비슷한 형태의 활동을 한 것으로 이제 추론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은 좀 일견, 특히 여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은 전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과한 추론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기포령 이전부터 활동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이 북쪽 최시영 교단의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가 좀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향후 과제로서 좀 얘기했을 부분인데 필자께서도 이제 지평현감 맹영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 진학군 문제에서 맹영재라는 사람은 이 경기도의 많은 부분, 심지어는 강원도 일대까지도 이제 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서 이제 광폭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농민군 진압에서.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매우 소략하게 정리됐는데 앞으로 이제 이 약간 농민군 진압 부분에서는 이 지역은 맹영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맹영재 활동이라는 거는 매우 기록상 그 잔인한 보복 조치가 이른다. 전향한 사람들 이제 살해하거나 이제 그 부모를 잡아 죽인다든지 가족을 처형하고 약탈하고 이 정도의 매우 강한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이 큰 역할을 기대했던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볼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좀 집중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발표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은 이제 여주 동학농민의 전개와 이제 전투 지역인데 이 발표문은 그 여주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향후 동학농민 혁명의 전 과정에서 이 경기도 동부 지역 농민군의 향배를 추적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여주 출신 농민군으로서 새롭게 자료가 발굴된 규남장 인도시 양령 아까도 보신 그 자료의 집중 분석과 여타 자료를 통해서 연속성을 최후에까지 일자별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2차 봉기 이후 이제 그 거점을 떠나서 수많은 전투를 거쳐서 공주 우금치 전투가 참여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패퇴 이후에 이제 소멸되는 과정까지 세세한 행적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사실을 이제 팩트를 이제 제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에 이제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발표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추해 보면 이제 경기도의 경우 농민군 토벌의 특징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하나는 일본군은 군용 전선 및 병참부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고, 광군은 안성과 죽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성하영이라든지 이두항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민보군, 맹영제를 중심하는 민보군이 이제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료가 소략한 이제 여주 지역의 경우는 가보군정 실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은 오늘 발표문에서도 반영돼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대로 이 지역도 이제 맹영제가 이제 관할하는 이제 반농민 활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자료들이 또 타 지역과 다른 가혹한 탄압과 연좌제의 문제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보다 좀 세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여주 지역도 이제 민보군이 형성돼 있다. 그것도 승정원 기록이 간단히 나오는데 여주의 민보군이 인접이 양근 지역 가서 동학농민군인 한성룡을 체포해서 이 맹영제에게 보냈고 맹영제는 이 한성룡이라는 사람을 이제 처형시켰다는 내용이 그것도 왕실 기록인 승정원 일기에 기록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주의 민보군의 형태들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지만은 좀 중요하게 좀 파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가지 얘기는 이제 사실 확인 문제인데요. 이 그래서 9월 10일 천안에서 일본인 6명이 동학도들에게 피살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금도 연구자들도 그렇고 당시에 많은 기록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면밀히 추적해 봤더니 이제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히로시마 출신의 이제 일본인 인부들이 이제 도망다니다가 어떻게 천안에 우연히 오게 됐는데 천안 남산에서 마침 이제 작업을 하고 있던 이제 천안 그 주민들에 의해서 이 일본인 패잔 역부들이 발견되었고 이들과 이제 실강을 벌이다가 일본 역부가 위해를 가하자 이제 주민들이 역부를 이제 처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처음에는 일본도 몰랐기 때문에 동비의 그 동도의 소행으로 평가했지만은 이들을 이제 이중 주모자라고 얘기되는 김치선이나 조명훈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취조해본 결과 이들은 이제 주민이었고 농민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처형시키지 못하고 취조한 후 이제 장백대와 이제 유배를 보내면서 이제 종결시킨 일본 영사관에서 이제 마무리진 사건이기 때문에 동학도는 아니다고 이제 좀 교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소소한 거는 이제 이 일본군 제21년대 제3대 대장 이제 고치 마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병참의 실패를 이제 책임 삼아서 자결한 사건입니다. 예, 고시의 자결 사건인데 이게 성안조투 내려가는 기간에 이제 병천 사업부가 미판 사항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글에서는 서울 근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수원 근교다. 그래서 이제 1945년 8월까지 수원성 제일 높은데 이제 고시 마사스나의 순절 기념비가 세워졌었고 그거는 이제 해방이 파쇄된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많으시겠지만은요. 우리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는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규 선생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이제 처음 경기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각 지역에서 농민군 주체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의 북부 지역, 연천이 북부 지역인데 이 북부 지역의 경우는 어떤 관계였는가?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도 연천은 강원도 철원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강원도 동학교단 또는 동학농민군과 연계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황해도 농민군과 연계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그 논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해 봤지만 실제 그 경기도 농민군과 황해도 농민군의 연계 관계 또는 관련성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경기도 농민군은 경기도 지역의 남쪽과 동쪽이었고 경기도의 북쪽과 서쪽의 경우에는 농민군의 활동이 거의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황해도와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 민보군의 경우에는 민보군 맹영제를 비롯한 민보군의 경우에는 황해도의 어떤 민보군 세력과 연합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이 2차 봉기, 그러니까 1차 봉기에 활동이 없었고 2차 봉기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2차 봉기 직전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세력은 그 접주나 접사 또는 대접주, 대접사 뭐 이런
동학 교단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1차 보훈기에 참여하지 않고 2차 보훈기에 참여했다는 것과 연관해서 동학 교단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데 그 2차 보훈기 직전에 활동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위적인 활동들이나 자기 자신들이 어떤 자치적으로 직강의 활동, 직강소가 했던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런 유세를 통해서 농민들이 어떤 활동을 자유적 또는 자구적 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분명히 사료에서 이렇게 단편적이나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규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평형과 맹형제의 경우에는 이제 맹형제 민보군에 관한 연구가 강원대 학교에서 석사 논문으로 정리가 돼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관점이 민보군 맹형제의 관점을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했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관점, 그러니까 맹형제의 관점이 아닌 농민군의 관점에서 맹형제 활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농민군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살해를 당하거나 또는 처형을 당하거나 또 어떻게 많은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연구는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그런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신영 교수님. 예. 듣겠습니다. 여기 그 여주 민보군이 결성을 되는 것은 여주에서 동아농민군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비어 있을 때 되지요. 그런데 그 여주의 민보군도 의병이라고 했고 또 동아농민군도 의리여 의병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그 여주 의병소에 참여한 사람들은 맹형제 소모관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천 서석 전투에도 양근 민보군하고 같이 가서 활동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맹형제가 공로자로서 포상해달라고 추천하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안과 관련된 것은 여러 자료가 있는데 당시 그 일본군과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동학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김경선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계속 지목돼서 그 추적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디 부곡 사람이라고 합니다. 천안에 있던 부곡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이름이 나오게 되죠. 이 관련된 것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은 그 종합 토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일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